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입시왕 진행하고 있는 펜타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팟캐스트나 이제 유튜브에서 그 이제 설명회를 보통은 제가 하진 않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구독형 설명회를 하고는 있는데 구독형 설명회를 듣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회를 한번 이제 준비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보이는 모습, 뭐 펜트하우스나 이런 저희 입시왕 팟캐스트 정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정제되지 않은 어떤 그런 개그스러운 모습이 좀 많았는데 이 설명회 영상은 좀 개그 좀 내용은 빼고 오늘은 좀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끔 제가 저 인간 입시 전문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설명회를 좀 해서 저 사람이 개그를 좀 주로 하고는 있지만 입시 전문가 맞다. 네.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좀 한번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합격을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합격을 하냐. 이 종합전형이 그 입학사정관으로 실시돼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었죠. 지금 2008 뭐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 대충 어림 잡아도 뭐 한 2000 거의 13년, 14년 뭐 이 정도 되고 있는데 그때 처음에 입학사정관 시작했을 때랑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완벽하게 다른 전형이죠, 거의. 예.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같으나 선발 방식 자체가 다르죠. 뭐 그때는 막 포트폴리오 막 50페이지 내고 그랬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학생부 이제 입학사정관이 많은 이 발전과 변화를 통해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리를 매김했고 지금 대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주력 대입 전형을 물어보면 보통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직까지 수시에서 주요 대학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여전히 많습니다. 정시가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물론 정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거의 수년간 학생들이 이제 주력 전형 삼아서 원서를 쓰고 붙고를 많이 했는데 이 종합전형과 관련해서는 뭐랄까 이제 확실한 어떤 뭐랄까 이런 게 없어요. 도대체 왜 붙었고 왜 떨어졌고 붙은 학생들 잡아서 물어봐도 왜 붙었냐 그러고 얘기하면 잘 뭐 자기도 모르겠어요 막 이런 경우가 많고 뭐 떨어진 경우도 나는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 뭐 이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왜 붙었고 왜 떨어졌는지를 심지어 대학에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왜 떨어지고 왜 붙었는지를 알죠.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커트라인 대비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종합전형은 뭐 예전에는 이 공개도 안 했고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성적도 공개를 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성적만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근데 종합전형은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도 다 보는 거라서 성적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합격이 되는지를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그리고 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설명회는 제가 원래 자주 설명회를 하는 오프라인 학원 등에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제가 한 3, 4년 전부터 했던 설명회인데 뭐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요 설명회를 못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이 설명회를 좀 들으면 조금 더 준비가 수월해질 거예요. 뭐 수월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좀 비상식적인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요소. 도대체 무엇이 합격을 만드는가? 합격 요소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크게 일괄합산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있고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많은 대학들이 단계별 뭐를 하는 학교가 많긴 한데 일괄합산을 하는 학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 성균관대, 뭐 중앙대 탐구형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뭐 등등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일괄 한 방에 처리하냐 나눠서 처리하냐의 차이지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서류를 본다는 거예요. 서류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보통은 입학 전형 요강을 보시면 교과 전형은 뭐 학생부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교과 100 이렇게 돼 있어요. 내신만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입학 요강에 보시면 서류 100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류가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등입니다. 근데 보통은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받는 학교도 있고 안 받는 학교도 이제는 있지만 어쨌든 그게 서류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학생부 교과 영역인 내신 성적과 나머지 비교과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를 어떻게 나누냐면 교과가 아닌 건 비교과예요.
호감, 비호감 할 때 그 비교과입니다. 비호감 할 때, 그죠? 그래서 요 기초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뭐 학생부 종합전형 난 하나도 몰라, 하나도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 다른 영상을 좀 보시고 요 방송을 좀 들으시면,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선발을 한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해요.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에서는 수능 점수가 제일 중요하고,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종합전형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선발한다는 거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맨날 펜타킬 너 맨날 내신이 중요하다며. 그럼 내신이 제일 중요한 거 맞냐? 그런데 내신이 중요한데 내신이 좀 부족해도 붙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비교과야? 비교과 제일 중요해?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가 제일 중요한가? 아니면 면접이 제일 중요하나? 면접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는데, 그럼 면접이겠네.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하냐 이겁니다. 결론은 저거 다 중요한데요. 저게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의 모든 그 합격 불합격을 설명하는 요소는 될 수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누구랑 경쟁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랑 경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구랑 경쟁하느냐. 이게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야. 그 학생부 종합전형도 부모님들이 이게 상대평가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대평가라는 거. 대입은 기본적으로 모두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잖아요. 아니, 교과전형도 남보다 좋아야 되잖아요. 수능도 남보다, 지원자보다 높아야 내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학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종은 그 우리 아이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자꾸 집중을 하세요. 몰입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학생부 관리해가지고 하면 붙겠지. 자, 이렇게 자꾸 내가 잘하면 붙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합전형도 근본적으로는 상대평가입니다. 즉 누구랑 경쟁하느냐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종합전형 이 원리, 합격 원리 설명하는 내용은 이게 결론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종합전형에서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는데 아까 제가 합격 요소로 먼저 말씀드렸던 뭐 내신, 비교과, 자기소개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역 시절에는 불합격했어요. 내가 현역 때 A대학교 A학과에 있었는데 불합격하고 재수할 때 A대학교 A학과를 또 썼어요. 그런데 붙기도 합니다. 반대도 있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신이 좋았다, 내가 비교과가 좋았다면 작년에 붙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아니면 현역 때나 재수 때나 기본적으로 학생부는 3학년 2학기께 추가로 붙어 있긴 한데 뭐 근본적으로 크게 막 그거 한 학기 분량이 뭐 학생부를 막 뒤집어 엎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떨어지고 올해는 붙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내신이나 비교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신 비교과가 좋았다면 작년에 붙었겠지. 그리고 내신 비교과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거면 올해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재수할 때도. 근데 올해는 또 붙었어요. 그리고 합격하는 대학이 있고 불합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단순히 내신 비교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는 내신 비교과 좋아. 나는 내신 비교과가 짱이야. 그러면 다 붙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어떤 학교는 붙고 어떤 학교는 떨어져요. 심지어 우주상향으로 어떤 학교는 붙고 여기 되게 나는 무조건 여긴 붙을 거야. 종합전형. 이렇게 생각하는 학교는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신이 좋아, 비교과가 좋아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심지어 납득하기 힘든 결과도 더 많이 생깁니다. 단순히 합격, 불합격만 봐도 좀 이상한데 이상한 걸 넘어서 납득하기 힘든 결과도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내신이 낮은 우리 반 학생, 나랑 같은 대학을 넣었는데 나는 떨어지고 쟤는 붙어. 네. 그리고 쟤는 비교과가 평범해. 내가 봐도. 나는 비교과 잘했어. 근데 쟤는 붙고 나는 떨어져. 나는 자기소개서를 유명한 자기소개서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막 돈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고 8월 내내 썼는데 나는 떨어지고 쟤 대충 이틀 만에 쓴 것 같은데 쟤는 붙어.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히 내신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가 좋다, 비교과가 중요하다, 면접이 중요하다, 자기소개서가 무조건 짱이다, 이런 걸로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요즘에 짱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금 말씀드렸죠? 누구랑 경쟁하느냐.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서 제가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몇 번 좀 해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제 설명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례를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설명회 때. 저는 사례를 얘기하는 거를 매우 싫어합니다.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사례를 제가 왜 얘기 안 하냐면 말 그대로 사례는 사례예요. 보통은 전교 1등이 서울대 갔다 이런 얘기는 사례로 안 하죠. 그러니까 아주 뭐 정상적인 건 사례를 얘기를 안 하고 보통 비정상적이나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나 뭐 아니면 되게 의외의 결과를 가지고 사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요. 그래서 저는 사례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설명회 가셔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냥 대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례라는 게 어떤 특정 학생의 사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내용이 이제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도 제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보통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온 이유는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보시면 종합전형이 아 저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학생은 좀 오래된 학생입니다. 좀 오래된 학생이 한 3, 4년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본적인 내용 빼고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얘가 저희 그 재종반에 스카이도 제가 스카이도에 있을 때 재종반에서 만났던 학생인데 일반고예요. 예, 일반고고 약간 이제 도심도 아니라 그 뭐랄까요 도심형 농촌 뭐 이런 지역에 있는 학교고요. 내신은 3등급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 현역대 수능을 3등급, 7등급, 그러니까 국어 3, 수학 7, 영어 3, 과탐 3, 4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비교과는 A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과라는 건 뭐 선생님 뭐 비교과 기준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저희 연구소 제가 봤을 때 보통 요즘 학생들 대비 좀 잘하면 A를 주고 보통 남들과 비슷하게 하면 보통 B, C를 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그냥 A를 줬고 그리고 이 친구의 약간 특징은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예. 보통은 남의 말을 거의 듣지 않아요. 그냥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거의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현역 때 원서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전반적으로 되게 높게 썼죠. 그죠? 지금 기준으로 봐도 3등급 중반 되는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다 있는 전형이죠. 지금 다 있는 전형입니다. 지금도 다 있는 전형이고 어쨌든 지금 봐도 되게 높아요. 전반적으로 다 뭐 우주 상향 거의 대부분 다 상향으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지금 상식으로 봐도.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비교과를 열심히 했고 본인이 쓰고 싶어서 썼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현역 때 뭐 현역 때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재수생 때 만났으니까요. 저는 불합격합니다. 당연히 불합격이죠, 그죠?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예. 여기도 불합격이에요. 여기도 불합격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합격을 합니다. 여기 놀랐죠? 예.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국대는 불합격했습니다. 자, 건국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했어요. 현역대입니다. 아주대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보시면 3등급이 야 이렇게 붙었다 이런 걸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이 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내신이 좋은 거라면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비교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얘가 내신은 좀 많았지만 비교과가 저 펜타킬이 좋다고 했으니까 되게 엄청 좋았나 보다. 그러면 많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붙고 어떤 학교는 떨어져요. 심지어 이게 막 뭐 제일 밑에 있는 두 개 학교가 붙은 게 아니라 뭐 경희대도 막 붙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내신 비교과 자기소개서를 잘 썼나? 아니면 뭐 경희대에 맞춰서 잘 썼나? 자,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지고 뭐 얘가 제가 3등급 중반인데 경희대 붙었습니다라고 막 얘가 어떻게 붙었는지 아세요? 뭐 비교과를 제가 어떻게 뭐 자기소개서 잘 써서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붙은 거면 다 붙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하나하나 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아이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아이는 이렇게 붙었는데 왜 재종반에서 저를 만났을까요? 등록을 안 했습니다. 한 군데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일반고의 자연계의 3등급 중반 학생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미쳤어? 등록을 안 해, 저걸? 등록을 안 했어요, 얘는. 그리고 나서
제가 만난 거예요. 얘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작년에 뭐 모의고사도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야 경희대 등록해서 다녔어야지. 만약 경희 싫으면 야 건국대라도 등록해서 다녔어야지. 경희대는 저 학각 수원 캠퍼스에 있어 마음에 안 들면 왜 안 다녔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가 선생님 제가 어쨌든 학교 생활하면서 좀 비교과를 유별나게 좀 하느라고 수능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의 목표는 서울대입니다. 그래? 서울대일 수 있죠, 그죠? 그래? 그래서 저는 재수를 하면 제가 뭐 수능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재수해서 수능 공부를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본인은. 자기가. 네. 그런데 6월 모의고사를 치니까 현실 보세요. 6월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많이 올랐죠. 현역 때보다는 많이 올랐는데 핵심은 서울대는 갈 수가 없는 성적입니다. 서울대는커녕 당시 기준으로 이성적이면 아주대도 인서울도 못할 수 있는 성적입니다. 못하는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안 되겠다. 야, 내 수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부랴부랴 학종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이랑 비교과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썼어요. 서울대를 씁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쓰고 서강대 학생부 종합 아트앤 테크놀로지를 쓰고 그 다음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응용수학을 또 씁니다. 그리고 동국대는 정치 외교가 아니라 수학과입니다. 제가 이걸 잘못 넣었어요. 네, 수학과를 썼습니다. 네, 수학과를 쓰고 건국대를 또 써요. 수학과 작년에 붙은 데를.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대가 아니라 인하대를 썼어요. 네, 이렇게 학종을 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학생이 망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는 요거죠. 아니, 작년에 여기는 합격했는데 올해는 떨어졌네? 그렇죠? 작년에 합격했는데도 떨어졌어요, 올해는. 설명이 안 돼요. 얘가,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걔가 뭐 경희대, 작년에 건국대 붙은 거는 뭐 경희대 인재상이랑 맞았겠죠, 걔가. 아니면 건국대에서 요구하는 서류 평가 요소랑 잘 맞았겠죠. 그러니까 걔가 거기만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붙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작년에 그 원리로 붙은 거라면. 근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내신이 좋아서, 비교과가 좋아서, 아니면 뭐 인재상이랑 잘 맞아서, 아니면 그 학교랑 잘 맞아서, 아니면 뭐 그 학교가 요구하는 얼굴이라서 뭘 갖다 붙여놔도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랑 경쟁하느냐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왜 떨어졌냐면 경희대 응용수학과를 지원했던 현역 때 그때 나랑 경쟁했던 경희대 응용수학과 지원자들과 내가 재수해서 썼을 때 그때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응용수학과 지원자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경쟁자가 달라서 떨어진 거예요. 예. 같은 애들이랑 현역 때 했던 애들이랑 똑같이 썼으면 또 붙었겠죠. 그죠? 근데 경쟁자가 다른 거 당연히 다르죠.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누구랑 경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하나 더 사례를 드릴게요. 또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리 어떻게 저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서울에 있는 광역자사고 인문계인데 내신이 4등급 후반입니다. 거의 5등급에 가까워요. 내신이 별로 안 좋았고 이 학생이 이 학생도 이제 저희 재종반에서 만난 학생인데 9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현역 때 9월 모의고사가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국어 2, 수학 2, 영어 1 그리고 사회탐구는 다 2,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눈으로 봐도 내가 자사고에서 거의 5등급에 가까워. 근데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와. 당연히 수능으로 가야죠. 그죠? 수능 올인이에요. 수능 올인입니다. 물론 이 학생은 광역 자사고다 보니까 비교과가 그래도 평균 이상은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어서 정치외교학과를 준비를 했대요. 근데 어쨌든 9월 내신은 안 좋고 9월 모의고사 이렇게 나와서 이 학생이 원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일단은 연대, 고려대, 연대를 이제 논술로 씁니다. 연대를 논술로 쓰고 연대는 가고 싶은데 이제 내신이 안 되니까 논술밖에 없죠. 그다음에 고려대는 이제 지금 학업부 수형이죠. 네, 정치외교학과. 그 당시에도 이제 수능 차이가 높았어요. 그래서 일반 전형 이제 학종을 쓰고 논술이 없으니까 서강대, 성균관대는 다 논술을 씁니다. 지금 이성적으로는 합격이 힘들 거라고 본인도 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앙대랑 경희대를 학종을 씁니다. 아, 선생님, 4등급 후반이 무슨, 자, 요때만 하더라도 4등급 대가 자사고 학생들이 중앙대, 경희대에 붙는 경우를 자주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잘 안 되긴 하는데, 요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학생이 수능을 망했어요. 이 학생이 수능을 망쳤거든요. 보통 현역 학생들이 6월, 9월 이렇게 나오다가 수능 망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수능이 망했다는 거는 뭐 되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보통 다 망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더 많이 망했어요. 네, 그 망했어요. 그 망하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 서강대, 상경관대 수능 체제도 못 맞추고 뭐 연대나 뭐 고려대 수능 체제 못 맞추고 연대는 그때 수능 체제가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꽤 오래된 일이라서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 어쨌든 하여튼 없어서도 지금 영양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중앙대도 떨어지고 자 경희대도 떨어졌어요. 1단계부터 떨어졌습니다. 중앙대는 이제 그 일괄합산형이니까 지금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여름방학에 이제 저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재수생 때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작년에 정치외교과만 아니었으면 1단계 통과했었을 거래요. 그래? 그게 뭔 소리야? 누가 그래? 아, 저희 학교에 그 학교 담당 그 설명회 뭐 경희대에서 설명회를 왔었는데 뭐 요런 얘기를 해줬어요. 작년에 뭐 제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제 좀 불필요한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근데 어쨌든 작년에 경희대 정치외교만 아니었으면 1단계를 붙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내신이 4등 후반인데 안 좋네. 비교과는 안 하면 잘했어도 그래서 떨어진 거야. 만약에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면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를 썼으면 붙었을 거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신 비교과 자소서 면접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요소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내신이 좋아. 나는 내신이 좋아. 이 정도면. 나는 이 학교 학종을 쓰기엔 내신이 좋아. 나는 비교과 정말 열심히 했어. 나는 진짜 비교과 진짜 잘했어. 나는 이 학과에 정말 맞춰서 잘했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건 대입입니다. 대입이에요. 다른 애들은 떨어지고 내가 붙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게 어떤 전형이든 이거는 똑같아요. 대입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경쟁자 알겠어요. 상대적인 거.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네가 얘기한 게 지금 어쨌든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경쟁자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번이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매년 엄청나게 연구하는 항목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쟁자를 결정하는 요소. 그러니까 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 연구 자세는 이게 거의 80% 이상입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경쟁자들이 올해 형성이 될 것인가. 지원자들의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경쟁자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뭐 하나 더 기타적인 요소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는 뭐냐면 학교입니다. 첫 번째. 학교, 뭔 학교요? 고등학교.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지원 패턴이 중요합니다. 특목 자사고 학생들.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교 2등이야. 그러면 이제 보통 1등이 이제 서울대 직윤을 받으니까 내가 인문계 전교 2등이야. 그러면 이제 직윤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전교 2등이지만 내가 전교 1등보다 성적이 아주 막 0점 막 몇가 좀 모자라고 그 다음에 비교과는 내가 걔보다 훨씬 더 잘했어. 그래서 나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쓸 거야. 내가 정치외교학과를 엄청나게 준비했으니까. 걔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걔가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쓰는 순간 누구랑 경쟁해야 되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누구랑 경쟁해야 되는 얘기예요. 자연계야. 나는 자연계 학생인데 나는 전교 1등이 나는 의대 안 가고 서울대 쓸 거야. 나는 수학을 너무 좋아해. 나는 모의고사도 수학 1등급이고 내신도 1등급이야. 근데 모의고사는 뭐 이제 그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는 확인 안 하니까 네,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수학을 좋아해서 썼는데 그럼 누구랑 경쟁해야 되냐? 내가 서울대 일반 전형 수학과를 쓰는 순간 네, 누구랑 경쟁하냐 이거예요. 네. 1등이면 직윤을 받는데 어쨌든 뭐 1등이든 2등이 어쨌든 일반 전형 썼어요. 누구랑 영재학교 애들, 과학고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어디까지 지원하는가 그리고 보통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이 학교는 어떤 성적대에 학생들이 지원하는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일반고 학생들이 밀린다는 게 아닙니다. 말했잖아요. 잘했어요. 잘했지만 특목 자사고도 어마어마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특목 자사고 애들 똑같습니다. 특목 자사고 학생들도 어쨌든 이런 지원 패턴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도를 뭐 학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서 보통 이제 지원을 시키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과인데요. 어느 학과를 쓰느냐. 학과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 보통 인기학과가 경쟁률이 높아요. 인기학과가 경쟁률이 높아요. 그리고 선호학과, 비선호학과. 그러니까 인기학과랑 비인기학과의 차이가 단순히 경쟁률 뿐만 아니라 물론 비인기학과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도 경쟁률이고 비인기학과와 인기학과의 결정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원자들의 집단이 아예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과도 누구랑 경쟁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형입니다. 대학마다 전형들이 있어요. 이게 특목 자사고 친화 전형인지 아니면 교과형 종합 전형인지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과 전형이 다 생겨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 힘들긴 한데, 어쨌든 전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이 좀 많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 대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또 고려해 보면 좋은 것들이 대학의 학생 선발 방향. 그러니까 대학마다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려는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게 본인들은 인재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인재상은 뭐 다 훌륭한 좋은 얘기니까 그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요거. 그 다음에 본캠이냐 이원학캠이냐.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공대가 수원에 있죠. 한국외대도 저기 이원학캠이 따로 있죠. 네. 네, 어쨌든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수험생들의 지원 경향도 중요합니다. 올해 수험생들이 주로 어느 학과를 쓰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 뭐 자연계들은 최근에 지금 의학계열 인기가 매년 높아지더니 올해 또 높아요. 아주 역대급을 찍고 있고 인문계 학생들은 뭐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디어가 엄청나게 인기였습니다. 미디어는 지금도 인기예요. 근데 그때보다는 좀 덜해요. 그런데 한 1, 2년 전부터는 갑자기 뭐 사회학과를 막 엄청나게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야, 요즘에 올해는 학생들이 이 정도 성적 돼야지 이런 학과를 좀 선호하네? 그럼 그 학과는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수험생들의 지원 경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경쟁자들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게 이거예요. 네. 비교과를 어떻게 하면 좀 저기서 맞춰서 하고, 선생님 이거는 아니고 요 보고서를 써야 되고, 보고서를 2주제로 하면 떨어지고, 보고서를 이걸로 써야 되고, 보고서를 3개 쓰면 떨어지고 4개 쓰면 붙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걸 주로 연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방금 경쟁자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학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특목 자사고 학생들 지원 패턴. 그리고 자, 일반고 학생들도 똑같아요. 일반고 학생들도 주로 어떤 내신 성적대 학생들이 지원하는가를 봐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학종은 누가 지원하는 얘기예요? 특목 자사고 지원해요, 안 지원해요? 지원하죠. 특목 자사고 지원합니다. 물론 특목 자사고가 너무 많아요. 네. 뭐 전사고도 있고 그냥 자사고도 있고 뭐 이게 많은데 어쨌든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특목 자사고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반고도 지원해요. 일반고 학생들도. 근데 일반고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해요? 물론 5등급도 지원하고 6등급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실질적인 합격이 가능한 군에서 일반고는 보통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1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1등급대 학생들은. 네. 경기대학교는 주로 누가 지원해요? 물론 특목 자사고도 지원하겠죠. 찾아보면. 그런데 그런 아주 소수 빼고 그냥 일반적인 패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패턴.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경기대는. 그러니까 경기대 지원하면서 학종 지원하면서 선생님 제가 특목 자사고 애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 걱정을 하냐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숙명 애들은 누가 지원해요? 일단 숙대는 좋은 게 남학생은 지원을 못합니다. 자, 엄청난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남학생은 지원 못해. 제가 누구랑 경쟁하냐가 핵심이잖아요. 남자들은 지원 못해요. 나보다 내신이 좋아요. 난 남녀공학단인데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남자야. 상관없어요. 걔는 어차피 여대는 지원 못해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의 반을 일단 무조건 지원을 못해요. 일단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목 자사고도 지원합니다. 근데 보통 특목 자사고에서
중하위권 그룹이 보통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고는 숙명여대 학종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내신이 괜찮은 학생들입니다. 2등급, 그래도 3등급 때 초반 요 정도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해요. 보통은. 1등급 때도 지원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자, 국민대도 보시면 국민대도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에이, 선생님. 특목고 자사고 국민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요. 네. 외고 학생들 특히 많이 지원합니다. 내신이 그 대신 많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입니다. 제가 이제 말을 순화해서 한 겁니다. 그냥 하위권인데 중하위권을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일반고도 어쨌든 국민대학교에 학종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내신이 괜찮은 학생들입니다. 4등급, 5등급 이런 학생들은 지원해도 보통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그래도 주로 합격을 노려보려면 2등급 때는 돼야 합격을 비벼볼 수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보시면 뭐 제가 여기 4개 학교만 써놨는데 학교마다 이런 지원 패턴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외대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요. 외대는 뭐 예를 들어서 본캠과 이원학캠이 있는데 일단은 자연계들은 지원을 잘 안 하죠. 참고로 외대도 자연계열 학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은 특목 자사고 중에 주로 누가 지원해요? 외고 학생들이 또 지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외고 학생들이 또 이원학 캠퍼스는 잘 지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결정하는 요소는 어쨌든 학교,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지원하는가.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지원 패턴을 정리했어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영재학교 학생들은 보통은 스카이까지만 지원합니다. 물론 서성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소수고 얘네들은 어차피 또 반수든 재수든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보통 스카이까지만 지원하고 과학고 학생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중앙대, 경희대까지만 보통 지원하고 그 밑으로는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 이제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전사고 학생들도 보통은 사상원까지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물론 전사고가 여러 개의 전사고가 있죠. 그래서 전사고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런 패턴. 뭐 광역자사고는 뭐 국민대 숭실대까지도 꽤 지원을 하고요. 외고도 좀 최상위권 외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건대 동국대까지만 지원하는 패턴이 있고 외고인데 그냥 평범한 외고 같은 경우는 국민대 숭실대뿐만 아니라 그 밑에까지도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이제 일반적인 지원 패턴을 좀 이해하고 지원하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비교과를 정말 잘했어요. 제가 내신은 좀 부족하지만 제가 비교과는 잘해서 제가 중앙대 꼭 가고 싶습니다. 중앙대 쓸게요. 씁니다. 하지만 누구랑 경쟁해야 되는지를 바란 얘기예요. 걔네들도 잘했어요. 걔네들도. 그리고 심지어 걔네들은 특목 자사고예요. 네가 일반고에서 비교과를 잘했겠지만 걔네들이 더 잘하면 더 잘했을 거야.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과입니다.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학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저희 입시왕 팟캐스트를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벌써 몇 년, 기억도 안 나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4, 5년도 된 것 같아요. 더 넘었어요. 비인기학과 쓰세요. 비인기학과 써라. 제가 방송에서 숱하게 얘기합니다. 올해도 맨날 얘기하고 있고요. 비인기학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거 미드에 맞춰서 준비했는데요. 비인기학과 쓰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준비했는데. 비인기학과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비인기학과를 써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이 비인기학과를 써야 되는 것들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교육 현장에서도 비인기학과를 지원을 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요즘엔 학교에서도 비인기학과를 쓰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불과 진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 얘기하면 욕먹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지원했는데 어떻게 이 학과를 쓰라고 합니까? 그리고 실제 그 사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전공정합성이 안 맞으니까 절대 떨어진 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비인기학과를 심지어 요즘에는 대학교 입학처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PT를 제가 이제 만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이 부분 안 했어요. 이렇게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원래 2021학년도 거를 좀 업데이트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경쟁률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쟁률이 중요하다. 예, 학과가 비인기학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대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 관련 학과들이 인기가 높죠. 거기에 용합생명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가 인기가 높고 그 다음에 축산식품생명공학은 비인기학과입니다. 그러면 2020학년도 수시 기준으로 학종 기준으로 경쟁률이 이래요. 그러면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수학으로 계산만 해도 1단계 통과 가능성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냥 단순히 수학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인기학과의 경쟁률, 그러니까 통과 가능성 수학적으로만 계산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비인기학과가 매우 중요하고, 보통 1단계는 3배수, 4배수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경쟁률이 뭐 한 5대1, 6대1, 막 7대1, 막 요 정도 된다 그러면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사실상. 예.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또 예를 들어서 또 2020학년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1학년 걸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갖고 왔어요. 일단 이제 만들기 귀찮아서. 보시면 인기학과랑 비인기학과의 경쟁률 차이를 보라는 얘기예요. 네. 아마 2021학년도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비슷했을 겁니다. 큰 차이는 안 났을 거예요. 인기학과의 경쟁률 저기, 그리고 비인기학과의 경쟁률입니다. 제가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2년 전부터 한문학과 쓰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한문학과 있는 데는 한문학과. 네. 성균관대는 이제 그 단계별 전형이 아니니까 좀 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가 단계별 전형이었다. 근데 한문교육이 5.8대 1이다. 근데 만약에 성균관대에서 뭐 5배수, 4배수를 뽑았다. 거의 다 1단계 통과한다는 얘기야. 거의 다. 얘가 비교과가 안 좋든 내신이 안 좋든 일단은 여기서 대부분 붙여야 된다는 얘기, 1단계를. 예. 성균관대는 단계별 전형이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자, 경희대도 보시면 인기학과, 저기 끝에 인기학과 보세요. 선생님, 식물환경 신소재가 인기학과입니까? 신소재가 들어가서 인기학과가 된 거죠. 그죠? 저 때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인기학과, 여전히 비인기학과. 여기는 계속 비인기학과죠, 지금. 건축, 한방재료, 원자력, 뭐, 예, 이런 거, 응용물, 이런데. 그래서 좀 몇 가지 특징인데, 경희대는 이제 본캠이 있고 이원학 캠퍼스가 있어서 화학과, 생물학과는 또 본캠에 있습니다. 여기 공대계는 또 그 수원 캠퍼스에 있어요. 물리학과는 서울에 있고, 응용물리는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또 단계별 전형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건축 요런 데는 사실은 1단계 뭐 반 정도는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지원자 중에.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경쟁률이라는 게. 비인기학과와 인기학과라는 게 결국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2, 3년 되면 조금 조정이 되겠지. 지금 이미 조정은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조정은 안 돼요. 어쨌든 비인기학과라는 거는 보통 아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학과거든요. 나와서 뭐해 저거. 뭐 이런 학과거든요. 네. 그리고 뭐 비인기학과가 보통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라는 게 사실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저 한 번도 한방재료공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방재료 관련해서 뭐 비교과 하는 활동하는 학생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찾아보면 있겠죠, 전국에. 뭐 그죠? 뭐 10만이 동아리 해가지고 막 약초 캐고 산으로 막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어쨌든 이게 비인기학과, 인기학과의 경쟁 차이가 이 정도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순히 경쟁률만 봐도 저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경쟁률만큼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기학과지만 경쟁률이 보통 높지는 않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그럼 선생님 저 괜찮아요. 자, 경쟁률도 경쟁률인데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는 지원하는 경쟁자들의 수준이 다릅니다. 요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인기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훨씬 그 대학에 지원하는 다른 학과 대비 훨씬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내신도 더 우수한 학생들이 가능성이 높고 비교과도 보통은 더 우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인기학과라는 게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그 비교과 활동을 그거에 맞춰서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경쟁 수준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고려대에서 지금 작년에 입학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캡처해 왔어요. 고려대 입학처에 가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캡처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학업 우수형, 인문계. 학업 우수형 수능 최저 충족률이에요. 고려대 학업 우수형 수능 최저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자, 보세요. 저기 끝에 경영대는 어마어마하게 높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래도 보시면 69.8 거의 70% 가까이 된다는 얘기고 문과대학은 5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가 인기학과입니까? 경영대가 경영이 인기학과죠. 문과는 보통은 비인기학과들이 주로 몰려있는 게 인문계에서 문과대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문과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역량이 떨어지니까 수능 체제를 더 많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비인기학과, 사범대, 자 사범대, 고려대는 사범대가 인기학과가 아닙니다. 고려대는 거점공립대는 사범계가 인기학과예요. 이런 것도 좀 다릅니다. 뭐 이 학과가 무조건 여기서는 인기학과고 비인학과 이런 건 없어요. 학교마다 약간 좀 다릅니다. 그리고 미디어학부 보세요. 미디어학부 인기학과잖아요. 높아요, 충족률이. 근데 보건정책관리학부는 어때요? 비인기학과죠. 보통은 고려대 전략적으로 쓸 때 이런 학과 많이 쓰잖아요. 낮아요.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능체제와 충족률만 보더라도 지원자의 풀이 아예 다르구나. 이게 수치로 표현해서도 요 정도지만 실제 타 학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예 다른 애들입니다. 이 정도는. 고려대 경영대는 경영에 붙는 학생들은 실제 서울대, 연세대도 붙거나 붙을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전형도 있어요. 반대로 불리한 전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쓸 때 제가 아까도 예를 한번 드렸는데 지규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일단 일반고 학생들 친화 전형이에요. 그렇죠?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선발되는 전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 전형을 쓰면 특목 자사고 친화 전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를 서울대에서 일부러 뽑는 건 아니에요. 야, 일반 전형에서 특목 자사고에 더 뽑아야지. 이렇게 뽑는 건 아닌데 그냥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세요. 영재학교 최상위권 학생들, 과학고 최상위권 학생들, 일반고도 그냥 완전 전교 2등 막 이런 애들, 그 자사고도 최상위권, 외고도 최상위권 이런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선발하다 보니까 특목 자사고 학생들 선발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형에 따라서 같은 대학이라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연대도 보시면 교과 전형이 있고 활동 우수형이 있어요. 그죠? 이제 추천형이 이제 면접이 있긴 한데 어쨌든 교과가 1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 교과로 다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고 친화 전형이죠. 요거는. 네, 물론 이건 교과 전형이긴 합니다. 활동 우수형은 일반고 아이들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특목 자사고 최상위권 그리고 일반고 중에 괴물 같은 일반고에 또 최상위권 학생들이 또 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썼을 때 재미를 못 볼 확률이 높아요. 일반고 학생들. 심지어 특목 자사고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네. 특목 자사고 학생들도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패턴을 고려했을 때 내가 내신이 좀 어설프면 불리한 거예요. 이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죠. 좀 대표적인 전형이. 학교 추천이 있고 학업부 수형이 있고 계열적합형이 있습니다. 학업부 수형이랑 계열적합형이 학종인데 참고로 계열적합형은 수능체제가 없고 학업부 수형은 수능체제가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학교 추천은 당연히 교과 전형이니까 일반고 친화 전형입니다. 학교 추천은 그죠? 학업 우수형은 일반고 친화 전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능 친화 전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고든 특목 자사고든 수능 체제를 맞춰야 돼요. 수능 체제를 맞추면 제가 봤을 때 학교의 급가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수능 체제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친화 전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고 특목 자사고 저는 분리할 거 생각 없이 맞출 수 있으면 씁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계열적 합형은 특목 자사고 친화 전형입니다. 수능 체제가 없어요. 이 계열적 합형이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가 작년에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계열적 합형은 특목 자사고 친화 전형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쓰지 마라. 학업 우수형을 쓰라. 일단 일반고 학생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교과 전형을 쓰고 안 되면 학업 우수형을 쓰라. 선생님 우리 아이는 교과도 안 되고요. 수능 체제도 못 맞춰요. 그래서 계열적 합형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쓰지 말아라. 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고려대 입학처에 가서 보세요. 계열적 합형에서 특목 자사고랑 일반고 합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작년에 계열적 합형 일반고 넌 비교과가 좋으니까 일반고 써. 일반고지만 한번 해볼 만해 한번 쓰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양심이 없던가 다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던가 하는 분들인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거든요. 수능 최저도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도. 지금 올해 기준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지금 이렇게 주요 대학 기준으로 5개가 있어요. 인서울의 주요 대학 기준으로 수능 최저 있는 대학이 5개인데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 충족 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 학종은 누구랑 경쟁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는 누구랑 경쟁하느냐의 경쟁자들 중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일단 아웃이에요.
100명이 지원하든 1000명이 지원하든 수능 최저가 있으면 일단은 아웃입니다. 학교마다 충족률의 차이는 있으나 어쨌든 보통 그냥 50% 잡으면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반 정도는 대부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 정도는 못 맞춘다. 그냥 물론 학과마다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사라지니까 수능 최저가 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물론 경희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이제 이원학 캠퍼스. 네. 그 연세대학교의 그 일부 학과, 그죠? 하스, 뭐 IS 이런 것들. 걔네들은 이제 송도에서 4년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신촌으로 올 수가 없죠. 놀러 오는 것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요걸 아는 이제 특목 자석 학생들은 좀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고, 경희대는 공학 계열이랑 외국어 계열 학과들이 또 이제 수원 캠퍼스에 있어서 또 싫어합니다. 외대도 이게 뭐 죽전 캠퍼스인가 용인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위치로는 잘 그쪽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원학 캠퍼스인데 그 외대도 보시면 자연 계열이 또 거기에 있고 인문 계열도 또 거기에 있고 하여튼 또 통번역 계열도 또 거기에 있어요. 그 차이가 이제 외대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원학 캠퍼스랑 성균관대는 이원학 캠퍼스 그러니까 공대 수원에 있는데 차이가 안 나는데 차이가 나요. 특히는. 그리고 동국대도 생명 관련 학과들이 일산 식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선호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원학 캠퍼스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이 상승한다. 왜? 경쟁자들 집단이 우수한 학생들은 거기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 대비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원학 캠퍼스도 경쟁자들을 이제 결정하는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다양한 이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쟁자들을 결정하고 올해 이 학교 이 학과의 경쟁자들을 결정하고 그러면 결국에 나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력 합격하냐 불합격하냐는 올해 이 학교 이 학과에 썼을 때 다른 경쟁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비교과가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나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비교과 학생들이 써주면 나는 붙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신이 부족해도 올해 이 학교 이 학과에 나보다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 더 많이 써주면 난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의 학종의 주로 연구는 이거예요. 저는. 네. 전공 적합성이 아닙니다. 저의 연구 대상은. 아, 선생님, 근데 학종은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는데요. 전공 적합성, 설명에 가도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 대학들도 전공 적합성, 하여튼 전공 적합성이고, 뭐, 그 관련된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는데요. 자,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도대체 전공 적합성이 뭐냐? 전공 적합성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다. 내가 정치외교학과를 가야 되니까 동아리도 국제정치 동아리를 하고 모의유엔도 자주 하고 없으면 만들어서 하고 봉사활동도 무슨 뭐 사회단체 이런데 국제정치 뭐 이런데 뭐 유네스코 뭐 이런 데서 하고 뭐 참 유네스코 아니 뭐 그건 됐고 자 어쨌든 하고 뭐 책도 정치 외교와 관련된 책만 읽고 물론 1학년들은 지금 비교과 방향이 다릅니다. 요거는 저희 입시왕 팟캐스트 학생부 비교과 관리 방향 요거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공 적합성이란 게 진학 희망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고3 여름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고3 여름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어차피 네가 준비한 학과는 못 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가 준비한 학과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 학과를 못 쓸 확률이 높고 쓰더라도 6개 다 쓸 수는 없어요. 한 학과만 냅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름이 돼야 고3 이맘때가 돼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의예과, 의대 관련 활동을 해봤자 고3 되면 알 수 있어요. 의대를 쓸 수 없어요. 성적 자체가. 그럼 뭐 하는 거냐는 얘기 도대체. 예. 그럼 생명과학과라도 틀어서 써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 그래서 의대 준비하는 애들이 성적이 안 돼서 생명과학, 생명공학 관련된 걸 쓰다 보니까 어떤 대학이든 생명 관련 학과들이 엄청나게 높은 성적대요. 엄청나게 수준 높은 비교과 활동 지원자 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여름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특목 자사고들은 더 잘 알 거예요. 특목 자사고들 중에 뭐 서울대 이렇게 쓰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학과 쓰래요. 저는 이런데요? 아니요. 이렇게 써.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 전국 적합성은 활동이 아닙니다. 성적입니다. 성적이 전공 적합성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단 성적이 전공 적합성이에요. 성적이 전공 적합성.
보세요. 예를 들어서 활동, 그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전공 적합성이면 그게 전공 적합성이고 그게 대학에서 학종 선발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면 이런 학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학과들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물론 서울대 뭐 고고미술사학은 이제 역사 쪽이나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서울대 농경제사회가 저게 이제 농대잖아요, 사실상 지금. 네. 그럼 어쨌든 보세요. 식품영양도 그래요. 제가 서울대 식품영양에 관심이 있어서 식품영양 쪽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정말 가끔 봅니다.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보통은 식품을 먹는 데 관심이 있지 영양에 관심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심지어 서울대를 쓰는 학생들이 내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노리고 학생부를 맞춘다? 이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려대도 똑같아요. 한문학과. 저 한문에 관심 있는 애들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문 동아리. 한자 급수 시험. 맨날 준비하고. 한문 동아리 하고. 그냥 다 한문이에요. 다. 그냥. 모든 수행평가 보고서도 한문으로 쓰고. 본 적 없어요, 저는. 성균관대 가시면 저 유학 동양학과 이런 데도 있어요. 한문도 관심이 없는데 한문 교육에 관심 있는 애들은 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 자체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설치된 학과들만 봐도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보다는 제가 항상 학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학교생활 충실도라는 표현이에요. 참고로 대학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저같이 얘기를 못해요. 대학은 사교육자가 아니고 대학은 어떻게든 학생을 입학하려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대학은 학생을 선별하는 주체지 보내려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달라요. 이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나 아니면 관련된 활동, 다양한 역량 이런 것들 중요하게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공 적합성보다는 학교생활 충실도예요. 너가 학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게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했다. 당연히 뭐가 좋아야 돼요? 성적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생활의 대부분은 성적이잖아요. 공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적이 곧 적합성. 전공 적합성 아니라 학교생활 충실도고 학교생활 충실도가 곧 성적이에요. 그러면 성적이 곧 전공 적합성이라는 얘기예요. 자연계열은 특히 수학과학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같은 내신이라도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랑 경쟁하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수학과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같은 성적이나 조금 내신이 총점이 부족해도 붙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수학과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그리고 인문계열은 수학과학 성적도 좋은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이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주요 대학들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네. 거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학들도 문제가 있죠. 최근에 와서 이런 걸 막 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저만 그랬거든요. 맨날 저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맨날 욕 먹었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학종은 당연히 전공 종합성이 중요한데 저 인간만 맨날 빈기학과 쓰라 그러고 다른과 쓰라 그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고. 요즘에 보시면 지금 서강대 입학처나 성균관대도 지금 보니까 그 설명에 예고된 거 보니까 지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대, 이화여대 이런 데는 이미 전공적합성 날려먹은 지 오래됐어요. 예. 약간 좀 보는 학교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요즘에 주요 대학들은 거의 이런 거 안 봅니다. 예, 안 봅니다. 계열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냥 됐어요. 그냥 그런 표현을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단어고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이게 학종의 합격 원리로서 작용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안 좋아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학생한테 너 학종 하려면 전공 적합성이 있어야 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툭 던진 말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됩니다. 이 전공 적합성이란 말이. 뭐지? 나 뭐야? 애들은 대부분 장래희망이 없어요. 애들은 장래희망이 없습니다. 거의 10명 중 80% 학생들은 장래희망이 없어요. 아닌데 우리 애는 있는데요. 걔도 몇 번 얘기해보면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겁니다. 대부분. 장래희망이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장래희망이 없어요. 장래희망이 없으니까 가고 싶어. 어느 학과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대학들이 어떤 학과가 설치되는지도 몰라요. 대학
대학에서 어떤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은. 그런데 너는 장래희망도 만들고 어느 학과 결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활동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좀 믿으신다면 학생들한테 전공적합성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아이는 선생님, 우리 아이는 간호사가 꿈이에요. 무조건 간호사 되는 게 목표래요. 간호사가 안 되면 안 된대. 얘는 군대가 안 돼,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해도 되죠. 제가 이 전공적합성이라는 거를 그 관련된 활동을 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도 그렇고 실제 종합전형에서 이 평가 이제 합격으로서 가는 방향도 그렇고 하여튼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갑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가요. 지금 실제로 이미 올해 3학년 학생들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진로희망 기록사항이 대학에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대학이 제공이 안 되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 없다는 얘기거든요, 대학들이 그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평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블라인드 평가는 저희 입시왕 팟캐스트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걸 좀 들으시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라인드 평가를 했는데 작년에, 올해도 좀 2회차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해도 다 안다, 어차피. 야, 블라인드를 해도 어차피 다 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세한 거는 팟캐스트 입시왕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들으세요. 영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 있습니다. 그게 좋게 될 수도 있고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라인드 때문에 교내 그 입결 데이터가 좀 약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뭐 우리 학교는 보통 이내신까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신까지 뭐 이런 패턴이 있다. 그게 지금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학들도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블라인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학생부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지금 1학년들은 거의 다 빠져 있죠. 빠져 있잖아요. 자율동아리, 봉사, 독서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블라인드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블라인드 영향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모르는 거 아니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냥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좋게 될 수도 있고 안 좋게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영향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영향이 있었고요. 자세한 거는 팟캐스트 입시왕을 좀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 종합전형 관련해서 일단 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누구랑 경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내가 내신이 이만큼 좋아요. 제가 내신 비교과 이만큼 잘했어요가 아니라 얘보다 잘해야 돼요. 내가 올해 지원한 학과 대비 잘해야 돼요. 또 심각한 건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너무 뛰어나도 안 좋습니다. 오히려. 아니 어떤 A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얘가 너무 뛰어나. 내신이나 비교과가. 그럼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다른 학교에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떨어뜨리고, 아니면 붙어도 반수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종합전형이 더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누구랑 경쟁하느냐가 핵심인데, 누구랑 경쟁하느냐의 핵심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내신 성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비 최소 비슷한 내신은 갖춰야 된다. 근데 그게 합격자 평균은 아닙니다. 자기의 학교 유형에 따라서 그 내신은 합격자 평균 대비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경희대 보시면 합격자 평균이 있는데 일반고, 통목자사고의 합친 평균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그룹에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어떤 평균치가 경쟁자들과 비슷한 내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일단은 경쟁이 되게 내신을 갖추는 거.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비교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비교과는 일단은 앞으로는 뭐 이제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학교의 어떤 시스템을 잘 따르고 전반적으로 잘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서 잘 하는 게 일단 비교과의 핵심이고, 그리고 비교과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학과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처리하면 돼요. 내가 그 학교에 지원 가능한 성적을 만들고 다른 학과를 써주면 됩니다. 비인기 학과를 써주면 합격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종합전형 관련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던 얘기를 좀 해드렸고, 제가 맨날 이제 비인기학과 쓰라고 말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왜 맨날 그렇게
그렇게 그 비인기학과 노래를 불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참고로 비인기학과가 매년 비인기학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것도 패턴이 있습니다. 올해는 또 올해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그래서 종합전형이 어렵죠. 예, 그래서 종합전형 일단 결론은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렵습니다. 예. 참고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입시왕 서비스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유튜브가 공개용 설명이니까 일단은 저희 그 팟캐스트 입시왕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설명회를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입시왕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저희의 고향이 팟캐스트 입시왕입니다. 네이버에서 입시왕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팟빵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그 입시왕을 이제 찾으시면 거기에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개그 방송 입시왕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또 입시왕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아닌데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좀 실질적인 경험담이나 솔루션을 이제 집단지성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요것도 가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오늘 제 설명회를 듣고 역시 저 인간이 맨날 저렇게 해도 입시 전문가가 맞았네. 저 사람 저 인간의 설명회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듣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설명회를 오셔도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제가 이제 구독형 설명회를 지금 유료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구독형 설명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서 공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 유튜브에서 설명회를 아마 자주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요 다음 설명회는 제가 의예과 합격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의대는 어떻게 가느냐? 네, 요거 제가 준비를 지금 다 해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PT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이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에서 여러 같은 상황이 많으시면 제가 의예과 설명회도 좀 빠르게 준비를 해서 힘을 받아서 하고 뭐 댓글에 욕하고 뭐 욕해도 괜찮습니다. 유튜브가 그런 거니까요. 너는 틀렸어. 넌 잘못돼서 저거 등신이야. 저 말도 안 돼. 괜찮습니다. 예. 달아주셔도 돼요. 예. 대신 의예과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네. 어쨌든 긴 시간 또 설명회 그 시청해 주신 분들 많은 청취자분들과 청취자분들이 아닌 분들 다 감사드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다 뜻하는 결과 이룰 수 있는 그 학생들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